안녕하세요. 국제뉴스 사용법을 강의하게 된 대구대학교 김성혜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국제뉴스를 특별한 지형에서 진화하고 있는 나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멀리서 보면 한 그루지만 가까이서 보면 각자 다른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줄기들이 있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국제 뉴스를 구성하는 4개의 큰 줄기와 그 활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줄기는 국내와 국외라는 공간의 차이입니다. 자,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바로 주권입니다. 다른 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 것이라는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그 공간 안에서 자유롭고 독립적으로 주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물리적 공간이 국내인 거죠. 구체적으로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영토를 넘어 영공, 영해와 사이버 공간 모두가 포함됩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이 미치는 이 공간 외부에서 생산되는 모든 뉴스를 국제 뉴스라고 할 수 있죠. 뉴스의 내용이 굳이 한국과 관련이 없어도 됩니다. 오히려 한국이라는 국가 또는 한국인과 관련한 일이 발생하면 뉴스로서 더 주목을 받죠. 예시를 한번 볼까요? 최근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미국에서 한국을 여행주의 국가로 선정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엔 외국 정부의 결정이 국민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 밖에도 인도네시아, 베트남, 중국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에서 노사 분규가 발생했거나 화재가 발생해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것 역시 국제 뉴스로 분류되고요. 이 외에도 단순한 호기심, 흥미거리, 정보 제공, 신선 확대, 상호 이해 등의 목적으로 국내 언론이 소개하는 뉴스도 포함됩니다. 두 번째 줄기는 사람, 즉 보도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입니다. 해외 유명 언론사에서는 중요한 국가에 장기간 체류하는 특파원 제도를 운용합니다. 인터넷 등이 발달한 요즘에는 여러 장소를 돌아다니거나 짧은 기간만 파견하는 등 형태는 다양한데요. 이 특파원이 해당 국가의 국민인 경우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같은데요. 미국의 CNN을 예로 들어볼까요? CNN은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 전체가 취재와 보도의 대상이지만 주요 고객은 미국 정부, 국민, 광고주, 영어권 시청자죠. 그들이 체류 비용과 뉴스 생산에 필요한 비용, 외교적 지원, 신분 보장 등을 보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집단기억, 집단정서와 인식체계 등을 공유하는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 뉴스를 선택하고 다른 관점이나 가치관을 적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와 반대로 국민이 생산하는 영역도 있습니다. 한국도 국가통신사인 연합뉴스와 각 언론사를 통해 국제 뉴스를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국민은 왜 세금을 내서 연합뉴스를 지원하며 언론사는 왜 굳이 특파원을 파견하고 국제부를 운영할까요? 그 답은 법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국제평화,
안전보장, 국가의 독립, 영토보장 등의 문구들이 담긴 법들이 국제뉴스의 가치와 관련되어 있고요. 그 가치는 헌법 제10조에 따라 대통령을 중심으로 한 국가의 모든 공적 기관은 국민이 잘 먹고 편안하게 안전하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점으로 연결됩니다. 즉,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이슈 중에서 국가 이익과 관련한 걸 찾아서 국민에게 전달하고 국민이 이에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우면서 다른 국가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와 문화, 경험 등을 전달하라는 것이 국제부를 운영하는 궁극적인 이유인 거죠. 언론사가 특파원을 파견하거나 국제부 기자들이 국제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뉴스로 생산하는 목적도 다르지 않습니다. 이 문구 익숙하시죠? 앞서 나온 내용에 대한 다른 표현인데요. 국제사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잘못된 판단을 하면 전쟁에 휘말리고 무역 분쟁으로 경제 위기를 맞을 수도 있죠. 즉, 우리나라 국민이 생산하는 국제 뉴스는 국가 이익과 관련한 주요 사건을 선별하고 주목해서 봐야 할 정책이나 행사를 설명하고 또 국제 친선과 평화, 기후변화와 팬데믹 해결과 같은 공통 현안에 대해 한국 사회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는 역할인 거죠. 마지막 줄기는 수신이 아닌 발신 영역입니다. 주권의 영향권에 있는 내부 구성원이 아니라 국제사회를 겨냥해서 생산하는 뉴스를 말합니다. 국내용 뉴스 일부를 주요 언어로 번역하는 때도 있지만 아예 해당 국가의 여론을 공략할 목적으로 만들기도 하는데요. 미국의 글로벌 미디어국이 대표적입니다. 목표 자체가 미국의 대외 정책을 홍보하고 미국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으며 국제사회가 미국에 대해 우호적인 여론을 갖도록 하는 것입니다. 유럽, 중동, 남미 등 미국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전 세계를 목표 공략청으로 설정하고 뉴스를 생산하는 거죠. 한국에서는 이 역할을 연합뉴스가 맡고 있는데요. 외국의 주요 공공기관, 언론 매체, 기업, 단체 등에 대하여 영어 또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외국어를 통한 뉴스, 데이터 및 사진, 영상 등을 공급한다는 관련 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의 큰 줄기를 통해 국제 뉴스를 분류해 봤습니다. 이제는 국제 뉴스의 차별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종이신문의 경우 국제면이 따로 있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접하는 인터넷이나 포털, SNS에서는 구분 자체가 없죠. 그러다 보니 같은 뉴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요. 하지만 국제 뉴스가 갖는 차별성은 뚜렷합니다. 그전에 우리는 얼마나 자주 많이 국제 뉴스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살펴보려 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기사들은 2022년 9월 23일 오후 12시 48분 노트북에서 접속한 다음 뉴스 사이트입니다. 위에 나오는 바이든 북한 단 한 차례라는 뉴스는 세계일보의 특파원이 작성한 뉴스인데요.
노출 시간이 달랐던 기사들을 포함해 모두 국내에서 2022년 해외 순방을 위해 파견한 기자가 쓴 글입니다. 이 기사들은 연합통신과 뉴시스에서 제공한 사진을 함께 사용하는데요. 뉴스 하나에 상당한 비용과 공이 들어갔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항공료, 체재비, 장비 유지비, 통역사, 심지어 안전이 확보된 곳이 아니라면 사설 경호원을 고용하는 경우도 있죠. 게다가 취재 자체도 더 어렵습니다. 단순한 동정을 넘어 순방의 효과, 국가 이익에 미치는 영향, 해외 현장의 분위기 등을 제대로 취재해야 하지만 현지 문화, 역사, 전통 등을 모르면 맥락은 전혀 전달하지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생산된 뉴스에 대해 충분한 보상이 없다는 점입니다. 뉴스 소비자가 보기엔 국제 뉴스도 그냥 뉴스죠. 만약 돈을 더 내야 한다든가 광고를 더 많이 봐줘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면 아예 외면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 뉴스는 고비용, 저효율 콘텐츠입니다. 자, 그럼 대안은 뭘까요? 돈도 적게 들고 전문성을 덜 걱정하고 그러면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됩니다. 국내에서 국제 뉴스를 제작하는 방식은 비슷한데요. 먼저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국제사회라는 공간과 외국인이라는 주체와 관련한 뉴스거리를 검색하고 골라 잡으면 됩니다. 보도 자료를 참고로 번역해서 편집하면 끝이라는 얘기죠. 편해 보이지만 사실 속사정은 복잡합니다. 당장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만만치 않기 때문이죠. 국제뉴스는 방대합니다. 한 예로 미국 정치만 하더라도 백악관, 의회, 정당, 주정부와 주의회가 기본이고 대외 정책만 해도 한국만 있는 게 아니라 북한, 중국, 러시아, 중동, 남미 등과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결국 수박 그달기가 되고 필연적으로 부작용이 생기게 됩니다. 그 부작용은 국제 뉴스의 또 다른 차별성인 책임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런 뉴스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텐데요. 인터뷰나 설문조사를 하지 않아도 제목으로만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추측이 가능하죠. 러시아가 곧 패할 것 같다. 푸틴에 대한 반대로 내부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불법 침략에 대한 반대 여론이 높다 등인데요. 게다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려줍니다. 서방의 경제 제재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추가 제재를 해야 한다. 우크라이나가 주장하는 대로 군사와 재정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국제사회에서 러시아가 더 고립될 수 있도록 한국도 도와야 한다와 같은 교훈입니다. 하지만 러시아 정부의 발표, 러시아의 관점에 우호적인 중국, 인도, 이란, 튀르키예 언론을 보면 전쟁이 일어나게 된 근본 원인을 비롯해 평화 협정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 경제 제재의 부작용, 국제사회의 반응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진실은 몰라도 전혀 다른 그림이 있다는 게 생각해 볼 지점이겠죠. 여기서의 핵심은 주목 대상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미국을 중심으로 유럽의 언론이 아젠다로 삼는 것은 정해져 있습니다. 러시아는 악마, 우크라이나는 희생자,
미국과 서유럽은 천사라는 관점인데요. 지금 러시아가 있는 자리에 이전 사례를 대입해 본다면 천사와 악마의 대결이라는 연극에서 배우만 바뀌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왼쪽은 이라크의 사담 후세인이 생포될 때고, 오른쪽은 리비아의 무하마르 카다피가 체포될 당시 모습입니다. 당시가 기억나시나요? 한국은 물론 국제사회는 이 사진을 보고 환호했습니다. 당시 그들은 독재자였고 자국민을 학대했으며 당해도 싼 존재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들이 국제법을 어긴 적은 없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공격은 유엔의 동의를 얻지 못했고요. 대량 살상 무기와 대량 학살 등은 모두 거짓 혹은 과장으로 판명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유엔 헌장이 위반되었다는 점, 그들이 가진 석유와 금괴가 모두 약탈당했다는 점, 전쟁 후 온 국민이 비참한 삶을 산다는 점 등은 모두 잊혀졌습니다. 러시아와 미국이 바뀌었다면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우크라이나의 영웅 젤렌스키 대통령은 존재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전쟁 전만 하더라도 서방 언론에서 그는 부패한 정치인이었죠. 정치 경험이 없는 코미디언 출신으로 러시아의 거듭된 경고에도 북대서양 조약기구 가입을 서둘렀죠. 전쟁 원인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결백하지 않을 수 있죠. 이를 국제사회는 다르게 봅니다. 의제 설정 이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론은 특정한 방식으로 생각하도록 강제하지는 못해도 무엇에 대해서 생각하도록 만드는 힘이 있다는 얘기죠. 국내 언론의 러시아 보도에도 적용됩니다. 우리가 러시아의 언론을 일상으로 접했다면 러시아가 보여주고 싶은 사건, 주제, 쟁점을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문제는 더 있습니다. 국내 언론이 번역한 외신에는 러시아의 목소리가 빠져 있는데요. 언론의 규범 중 하나로 알려진 균형성, 공정성, 객관성은 지켜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만약 서방 언론이 틀린 보도를 했을 경우 일은 더 복잡해집니다. 그 책임은 누가 져야 할까요? 러시아 국민의 훼손된 명예는 누가 보상해 줄까요? 과연 러시아에게 반론권은 주어질까요? 언론의 잘못이 인정될 경우 국내에서는 법을 통해 억울함을 풀 수 있지만 국제사회에는 이를 강제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언론의 책임을 거론하면 자유를 위협하고 통제한다는 핀잔만 듣죠. 2022년에는 러시아라는 강대국이 악마가 되었지만 국제사회에서 이런 사례는 너무 흔합니다. 1970년대에 나왔던 신국제 정보 질서의 본질과도 연결되는데요. 강대국이 일방적으로 약소국을 평가하고 부정적인 측면을 국제사회로 퍼뜨리지 말라는 것, 약소국의 관점을 반영해 달라는 건데요. 반세기가 지난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국제 뉴스의 구조적인 모순과 관련이 깊은데요. 국제 뉴스는 경험, 자금, 전송수단 등 필요한 게 많습니다. 하지만 모두 갖춘 국가는 소수라는 게 문제죠. 과거 식민지를 거느린, 다르게 말하면 식민지에 대한 착취를 통해 선진국이 될 수 있었던 일부만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불평등이 있습니다. 국제 뉴스 분야에서 경쟁자가 없는데 크게 3개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요. 제국주의 유산이 첫 번째입니다. 영국은 전 세계의 4분의 1 정도를 식민지로 거느렸습니다. 과거에는 식민지였다가 지금은 독립을 한 56개국이 지금도 커먼웰스로 불리는 느슨한 연방 모임을 유지하고 있죠. 남들에겐 외국이지만 그들끼리는 국내에 가까운 상황이죠. 때문에 국제 뉴스에서 이들의 뉴스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 세력권의 이해관계에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의도하든 아니든 협력관계가 되기 때문인데요. 더 많은 뉴스를 생산하고 유통할 수 있는 집단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둘째로 살펴볼 지점은 미국의 영향력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은 패권국이 됐습니다. 국제 뉴스 생산에 필요한 돈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다는 의미죠. 더 중요한 게 군사력인데요.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미국이 없는 곳은 거의 없습니다. UN 회원국이 193개인데 그중 159개 국가에 군대를 파견하고 있죠. 전쟁이든 자연재해든 금융위기든 미국 여권을 갖고 있으면 어디나 갈 수 있습니다. 위급한 상황이 생겨도 미국 정부와 군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군사력이 없으면 불가능한 게 뉴스 유통입니다. 전송수단의 독점이라는 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국제 뉴스에 접속하기는 쉽죠. 인터넷에 접속하거나 핸드폰만 켜도 되니까요. 도대체 어떻게 가능한 걸까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전 세계를 촘촘하게 묶어주는 정보 거물망이 깔려 있어서 가능한 일입니다. 약소국은 아예 시작할 엄두도 못 낼 영역이죠. 정보 유통의 90%를 차지하는 해저 케이블 구축 현황을 보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전신의 가치를 알아봤던 영국이 선구자입니다. 그렇지만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의 동무대로 바뀝니다. 또 전체 정보의 나머지 유통을 담당하는 인공위성 분야도 미국이 압도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미국이 압도적인 개수로 1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군사 위성 상황도 비슷하고 인터넷 상황도 다르지 않습니다. 디지털 혁명을 통해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뉴스 매체가 큰 폭으로 늘었습니다. 2010년대 이후 폭발적으로 성장한 유튜브, 페이스북, 트위터 등을 통해서도 많은 뉴스를 접할 수 있고요. 뉴스가 너무 많아지면서 오히려 진짜 신뢰할 수 있는 뉴스를 분별하기 힘들어지는 정보 풍요의 역설은 이런 상황에서 등장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기후위기, 전쟁 등 굵직굵직한 현안이 쏟아지면서 문제는 더 심각해졌죠. 국제사회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있을까요? 해외 상황은 몰라도 대한민국의 선택은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일부 서유럽 언론을 믿고 따른다로 정리됩니다. 권위주의 체제와 달리 이들 언론은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저널리즘 원칙을 지킨다는 게 근거죠. 다수가 그렇게 믿고
바꿀 생각이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2021년에 뉴스타파와 제가 연구한 북한 뉴스 오보 연구에 잘 드러나죠. 전혀 중립적일 수 없는 정보원에 의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명백한 정치적 의도에 따라 보도해도 비판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작동 방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가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코로나가 유출되었다는 업무론이죠. 혹시 여러분은 이 뉴스가 업무론이라는 걸 알고 계셨나요? 2022년 9월 현재에는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이 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련 뉴스가 많아지면서 진실 그 자체는 중요하지 않게 됐습니다. 국제 여론에 큰 영향을 미쳤죠. 국제 여론을 매년 발표하는 퓨 리서치 센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에 대한 반감도가 2018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간접적으로 확인됩니다. 지피지기 백전불태, 손자병법에 나오는 말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2022년 한국에서 국제뉴스가 더 필요한지, 뭐가 문제인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푸는 열쇠죠. 국제사회가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게 첫 번째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형성된 세계 질서가 계속 유지될 수 있는지, 부작용은 통제할 수 있는지, 대안 질서의 등장 가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한 고민입니다. 패권 경쟁으로 불리는 이 싸움의 끝은 알 수 없습니다. 한미 동맹만 바라보는 한국의 대외 정책이 도전을 받는 지점입니다. 국제 뉴스가 변해야 하는 것도 이런 까닭에서죠. 국제통화기금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한국의 명목상 GDP는 1조 8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세계 12위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 노르웨이보다 많습니다. 국제 뉴스에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역량은 충분하다는 의미죠. 게다가 한국은 IT 강대국입니다. 전송수단을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국제 뉴스를 공급하는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국제 뉴스의 지형을 그려본 다음 국가 이익 차원에서 그간 소홀하게 다루어진 영역에 대한 투자를 늘리면 됩니다. 언론사와 언론인이 해야 할 목도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입니다. 첫째, 백화점이 아닌 전문 매장이 되어야 합니다. 국제부 기자는 만능이 아닙니다. 전쟁, 기후, 과학, 외교 등으로 분야를 세분화하거나 지역과 국가별로 특화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둘째는 국제부의 정체성을 바꾸는 일입니다.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가능한 공론장의 관리자라는 자의식을 강화하는 방안이죠. 미국과 영국 등 영어권 아젠다, 프레임을 벗어나 국제적인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관점을 공정하고 균형감 있게 맥락에 담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외신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하는 게 세 번째입니다. 미국, 영국, 러시아 등 제국주의와 냉전 시대를 이끌었던 국가들 중에 앵글로 색슨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과거 이들로 인해 냉전의 불씨가 지펴지기도 했고 독일과 함께 싸웠던 소련이 순식간에 적색 제국주의의 화신이 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를 겨냥해 심리전이라고 알려지는 프로파간다를 공개적으로 진행해 오기도 했죠.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이런 이유로 국제부 기자들은 외신에 대한 비판적인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어떨까요? 미국 정보국 직원이었던 에드워드 스노든과 위키리크스의 줄리안 어산지는 SNS를 통해 전달되는 뉴스를 그대로 믿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경고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기자분들이 국내 현안을 다룰 때 당연히 던지고 있는 누가, 왜, 하필 이 시점에 무엇을 위해? 라는 질문을 국제보도 작성 시에도 던지면 됩니다. 해당 매체가 인용한 정보원이 누구인지, 과연 믿을만한지, 독립적인지 등을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끝으로 국제 뉴스에 대한 세계관을 갖춰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최소한 민족 이익과 동맹 이익의 차이가 뭔지 정도는 알아야겠죠. 국제사회에 대한 한국의 관심은 늘 높은 편입니다. 지정학에서 비롯된 것이죠. 1896년 독립신문 창간사에도 나옵니다. 외국의 상황도 조선 인민을 위해 간간히 기록할 것이니 그것으로 외국에 가지 못하더라도 조선 인민이 외국 사정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문장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쪽에 영문으로 기록하는 것은 외국의 인민이 조선 사정을 자세히 모르므로 혹 편파적인 말만 듣고 조선을 잘못 생각할까봐 실제 사정을 알게 하고자 영문으로 조금 기록한 것이라는 부분은 해외 발신과 관련이 있습니다. 국제 뉴스의 진가를 알아줄 시민이 일찍부터 존재하고 있었다는 걸 잘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할 수 있죠. 분단, 국가보안법, 한미동맹에 치우친 대외관계 등을 통해서 국제 뉴스에 무디어졌을 뿐입니다. 국제부 기자분들이 그걸 다시 일깨우는 게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강의를 통해 여러분들이 국제 뉴스를 작성할 때 주목해서 봐야 할 국제사회의 현안은 무엇인지, 실체적인 진실은 어떻게 파악해야 하는지, 내 기사가 특정 국가나 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것은 아닌지 등을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